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북 리뷰를 통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2025년에 미국 증시 폭락할 것인가? 이 질문 갖고 계십니다. 특히 워런 버핏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고 현금 확보 35년 만에 최대치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버핏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미국 증시 폭락의 신호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 거시경제 현상을 좀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의견을 좀 덜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어 25년 상장 기업 업종 지도라는 책으로 북 리뷰해 드리면서 중간중간 읽어 드리고 또 저의 의견을 중간중간에 담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책의 13페이지를 보면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요인은 대부분의 개별 기업과 그 기업 경영자의 통제 수준을 벗어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물려받은 것, 다시 말하면 당신이 처리해야 할 현실이다. 한 기업이 절대로 그 요인을 바꿀 수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 기업만 들여다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접근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탑다운 방식이라 하죠. 거시경제의 어떤 변화, 흐름,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떤 산업이 기대되고 그 산업에 어떤 기업에 나는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이런 대표적인 방법을 탑다운 방식인데 탑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도 있는 거죠. 바텀업 방식은 어떤 기업이 더 예를 들어서 PBR이나 여러 주가 지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어떤 실적을 낼까? 어떤 기업이 더 기대할 만한 수익을 영위할 것인가? 누가 더 미래 가치를 더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기업들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시점에 할 것인가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의 메시지는 그 기업만 보면 안 된다.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산업도 봐야 되고 전체 산업의 지도를 좀 봐야 된다. 밸류 체인을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 이 10페이지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업종, 섹터, 소분류 체계로 구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당 기업이 처해 있는 업종이 있고요. 그 업종 내 여러 섹터들로 구분을 하죠. 그 섹터 내에 소분류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부는 공급사슬일 수도 있고 일부는 독립된 사업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재 장비 분야 이 반도체 업종에도 세 개의 섹터로 구분이 되죠. 그죠? 반도체 업종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에서도 소재를 잘하는 기업, 장비 부문에서 잘하는 기업, 그래서 그 밖에 제조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 것처럼 반도체 업종도 몇몇 섹터로 구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반도체 분야 섹터 안에서도 반도체 제조 여부에 따라서 IDM이냐, 팹리스냐, 디자인 하우스냐, 파운드리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당 반도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시장의 겨울이 온 게 아니라 반도체를 둘로 구분했을 때 AI 부문의 반도체와 BAI 부문의 반도체 이렇게 구분했을 때 BAI 부문의 반도체에서 겨울이 온 것이다. 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는 전혀 겨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겨울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개별 기업이 처해 있는 업종 그리고 섹터 그리고 소분류 체계 이 자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책이고요. 아무 챕터나 이렇게 열어봐도 예를 들면 제가 그 지금 열은 게 금속 업종인데 그냥 아무 챕터나 열었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소위 말하는 업종 지도가 나와요. 이게 업종 지도 책이니까요. 그럼 업종 지도 하면 철강이라는 영역이 있다. 섹터가 철강이 있고 비금속 영역이 있죠. 철강과 비금속. 그 철강 영역에는 종합, 원재료, 첨가제, 제품, 유통 이렇게 구분이 되고 비철금속 영역에서도 금, 아연, 동, 알루미늄, 공업용 다이아몬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당 산업에 보면 그 업종 안에서도 몇몇 섹터로 구분되고 그 섹터 내에 소분류 체계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이 괜찮다, 덜 괜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밸류 체인의 기업이 괜찮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업에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이 책에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가끔 워런 버핏이 뭐 지금 34년 만에 최대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 현금 보유 포지션 자체가 한국 돈으로는 470조 가량이나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3,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30% 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 34년 만에 최대치다. 그러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의 의사 결정은 무조건 오를까? 이렇게 최대 현금 보유 비중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앞으로 미국 주가가 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말 미국 증시 버블인가? 그럼 이제 나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버핏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동안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는 얘기는 기존의 다른 금융자산을 정리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정리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했던 것은 애플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애플을 처분한 것은 잘한 것일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입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동안 애플 주식을 정리했고 그 밖에 나머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몇몇 주식을 정리를 했는데 그럼 정말 잘한 일인가를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잘 못한 일이죠. 애플 주가는 계속 연일 최근 3개월 주가의 흐름을 보십시오. 애플이 역대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 단계만 해도 애플이 1위가 아니었는데 1위 자리로 올라섰고 지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애플 주식을 정리하는 동안 애플 주가는 떨어졌을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워런 버핏은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것이죠. 결론적으로도 잘 못한 것입니다. 근데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판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것을 버핏 지수라고 합니다. 일명 버핏 지수인데 미국 GDP 대비 미국 시가총액을 비율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가총액이 있고 미국 GDP가 있는데 분모의 GDP로 놓고 분자의 시가총액을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이 최근 이 버핏 지수가 209%에 올랐어요. 그리고 209%에 달하는 이 지수는 뭐 금융위기 당시 소위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과잉 버블 현상이다라고 진단했고 이제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현금을 보유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애플 주식을 팔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 버블이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저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세계 GDP 규모에서 미국 GDP 규모가 대략 한 25%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전체 시가총액에서
55%에 달합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이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33%가량 차지했었거든요. 그럼 그때도 버블이었잖아요. 지금도 버블이고요. 그 33%에서 40%까지 오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버블이다. 40%에서 45%로 오르는 동안 역시 버블이다. 어떻게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시가총액이 45%나 될 수 있을까? 또 50%로 오르는 동안 또 버블이다. 어떻게 미국 GDP는 25%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에서는 50%가 될 수 있을까? 2배가량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55%를 넘어섰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미국의 기업들,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의 총 부가가치액 혹은 쉽게 말하면 매출액을 가지고 세계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25% 정도가 차지하지만,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 가치도 오히려 25%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계속 R&D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기업 1위부터 10등까지 쭉 나열해 보세요. 1위가 도요타입니다. 그 안에 10위 안에 우리 한국 현대기아도 있고요. GM도 있고요. 폭스바겐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테슬라는 당연히 10위 안에 못 드는데 왜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높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 가치예요. 그럼 미래 가치를 계속 다른 어떤 여타 국가들의 기업들보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또 자율주행, 우주산업,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 어떤 기업들보다 현재의 실적도 높긴 높겠지만 미래 가치를 더 높게 제시하면 계속 그 비중은 늘어나는 것이고, 55%까지 오른 이 배경에는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에요.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 주식 펀드 자금, 채권 펀드 자금, 이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계속 이동하고 그것으로 인해 강달러가 야기되고, 그러니까 더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미국 예외주의를 만드는, 저는 책에서는 미국 나홀로 골디락스라고 표현했죠. 그런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55% 오른 것은 버블인가? 그러면 45에서 50으로 오를 때도 버블이라고 했고 50에서 55로 오를 때도 버블이라겠는데 33에서 35, 35에서 40, 40에서 45 내내 그냥 역대 최대 정점을 기록할 때마다 버블이라고 했는데 왜 55를 기록할 때 버블이라고 할 수 있나요? 60으로 가는 건 이상한 일인가요? 70으로 가는 건 이상한 일인가요? 그것만 가지고 버블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소위 강달러 뉴노멀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미국만 나홀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맥7이라고 불리는 그 7대 소위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R&D 지출을 그 어떤 기업보다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R&D 지출액이 우리나라 한 해 R&D 지출액을 넘어서요. 그러면 어떤 기업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한다면 도요타 시가총액이 가장 높아야죠. 근데 미래 가치에 투자하고 미래 가치에 돈이 더 쏠리고 있는 현상은 매출액으로는 도요타한테 테슬라가 절대 안 되는데 어, 도요 테슬라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미래 가치에 높게 의미를 부여하고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매도했을 때 현재 주가보다 높을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워런 버핏이 잘못 보고 있다. 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버핏이 오히려 잘못 보고 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위가 애플이죠. 2위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엔비디아죠.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쭉 나열을 하면 지금 현재 현금성 자금 이게 3,250억 달러 정도 된다 말씀드렸죠. 한국 돈으로 470조. 그럼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넷플릭스, 뭐 코카콜라 약 20위권의 기업을 살 수 있는 현금 규모예요. 근데 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때 애플 주식 비중을 줄여나갈 때 애플 주가는 계속 올랐고 그 당시 살 수 있는 기업이 넷플릭스였는데 지금 넷플릭스 못 삽니다. 너무 비싸져서요.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 소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왜 애플 주식을 처분했을까? 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을까? 대한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래요. 대한투자처를 찾을 능력이 없었던 거죠. 버핏, 워런 버핏,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넷플릭스에 투자했어도 됐고 그밖에 여러 기업들에 투자를 했어도 됐는데, 그죠? 애플 주식을 팔지 않았었던 게 더 좋은 의사결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실패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성공할 거다. 미국 주가가 버블을 찍었고 버블이니까 이제 다시 폭락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정말 그게 잘한 결정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비판적인 시각으로 워런 버핏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토론을 벌이고 싶지만 안 계시니까 제가 계속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버핏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솔직히 합니다. 제가 계속 꼬집는 질문을 계속 던지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거든요.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계속 늘렸는데 중단한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버핏이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1930년생이세요. 그러면 90대 중반이십니다. 9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후계자를 찾는 후계자에게 이걸 넘기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금융위기 올 거다. 아니면 주가 폭락할 거다. 지금 버블이다라는 판단하에 정리했다기보다는 후계자에게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넘기기 위한 자기의 어떤 지분을 넘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한 바 없고 그 결론만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어쨌든 그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경향성도 강하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 증시 폭락이라고 베팅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베팅한 것은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사실 이 버핏 지수가 또 역시 정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을까? 또 그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미리 늘렸느냐? 미리 늘리지 않았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때도 일정 부분 실패한 의사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버핏은 뭐 최고 부자야, 투자의 귀재야. 그러니까 버핏이 내린 결정은 맹신해도 돼. 저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동안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코멘트해드리지도 않았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면 법적으로도 안 되니까. 근데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메시지도 상당 부분 제가 공감이 돼서 여러분께 북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버핏이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13페이지입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뉴 잉글랜드의 섬유 회사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섬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1962년 섬유 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결국 경영권을 획득했다. 이때는 섬유 회사를 사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당시 미국의 섬유 산업은 인건비가 싼 중국 등의 공세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었다. 버핏은 비용 절감과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섬유 사업을 지속하려고 했지만,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1985년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을 접었다.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가 섬유 기업이었는데 섬유 사업을 접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 성공하느냐, 워런 버핏이 계속 성공하느냐, 그게 아님을 여기서 또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2020년 팬데믹 때도 역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항공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 항공, 여객 항공, 또 면세점업, 여행업, 이런 업종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유독 다른 업종들은 주가가 소위 뭐 최고치를 경신할 때쯤에 이런 항공업, 여행, 숙박 음식업, 뭐 이런 대면 서비스업들, 관광업, 이런 업들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럼 또 실패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기 국면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작정 워런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 최대로 늘렸대, 그러니까 위기의 신호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도 대응을 잘 못했다니까요. 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대응을 못했고, 역시 지금도 대응을 잘 못한 거고요. 전통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시작했던 섬유 산업도 망했습니다. 큰 그림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보여드리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강연 때 4명의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에 의해 길을 안내받고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자도 시각장애인이다. 제가 정말 존경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림인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물론 저의 말을 맹신하시지도 마시고 버핏의 말을 맹신하시지도 마시고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따르지도 마십시오. 국민연금조차, 1,000조 원을 넘는 기금운용본부조차, 전체 이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간접 투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인데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고 해외 주식만 플러스예요. 근데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 너무나 강한 플러스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난 것뿐이지, 국내 주식도 마이너스, 국내 채권도 마이너스, 해외 채권도 마이너스, 간접 투자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35%가량 높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러스였던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공단은 잘한 것일까? 뭐 결과적으로 잘한 것이지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투자했던 거 다 손실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맹신하지 마십사 말씀드리고, 국민연금공단이 결과적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더 잘한 겁니다.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렸거든요. 어떤 누군가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전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 책에서 시작하는 그 문구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했고, 저의 리뷰죠, 북 리뷰죠. 이런 저의 의견과 이 책의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께 25년 정말 주가 붕괴될 것인가, 이제 폭락만 남은 것일까, 계속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거 아닌가, 최고점을 경신하게 된 배경을 봐야죠. 왜 최고점인가, 그 배경을 보고 그 배경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그 배경에 해당하는 것들, 그 동인이 더 강해진다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버핏이 34년 만에 최대 현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워런 버핏 지수가 209%로 최고점을 찍었다고 단순히 버블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여러분이 이 시장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셨으면 좋겠고 설사 무너지더라도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항목들은 또 상당한 고점을 다른 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산업 지도를 좀 들여다보시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몇몇 대주제를 꼽았어요. 25년에 주목할 만한 테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혼란에서 기회를 찾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영역 에너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죠. 국제 유가가 급등했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원자재 가격, 식료품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3대 원자재 바스켓이 다 치솟았습니다. 22년 중반까지. 그 치솟은 그 원자재 가격이 반영된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41년 전 22년 중반 이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 미국 CPI 기준으로 9.1%, 미국 PCE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 6.3%. 이 정도의 고물가를 기록한 이 숫자는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럼 41년 전에는 뭐였을까? 역시 그때도 오일 쇼크 때문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겠고 당시 유로피언 국가들이 러시아에 전적으로 에너지를 의존하고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니까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그때 노르스트림 그 가스관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그게 반영된 물가가 정말 사상 최고치였던 거죠. 그럼 이 에너지 부족,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들여다보는 건 경제 현상을 들여다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이벤트가 파리 기후협약, UN 파리 기후협약. 그때 반기문 당시 총재께서 195개 나라를 한 자리에 모았고 함께 약속을 했죠. 그게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합시다라는 약속을 한 거고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자, 원자력 발전을 좀 줄여나가자. 그리고 그것을 에너지를 줄이자가 아니에요. 에너지의 수요는 있겠지만 더 늘어나겠지만 화력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친환경 에너지,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꼽고 에너지 전환,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이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풍력, 태양광, 태양력 이런 소수력 발전 이런 발전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페이지 맨 밑에 줄에 에너지 전환은 자동화 시설에서 제품 찍듯이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에너지 설비를 세우고 공급하는 인프라를 갖추는데 드는 그 시간과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업종의 수혜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설비가 완성되고 그 수혜도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전력공사에 다녀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송전탑을 설치해요.
그 송전선이 지나요. 그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건강에 해롭다. 그죠? 고전력 전선줄이 지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송전탑을 설치하고 고압 전선이 지나는 그런 인프라를 건설하는 여정에서 계획이 오늘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당장 1년 내에 그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의 몇몇 직원들이 그걸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소위 전선이 지난다는 것은 주로 어 도심이 아니겠죠. 주로. 그래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거절하고 반대하는 이런 지역민들을 설득시킬 때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되겠죠. 협상도 해야 되겠죠. 그런 여정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매각장을 어딘가 설치한다. 그럼 그 지역민들이 동의할까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게 왜 설치합니까? 반대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하철 노선이 어떤 지역을 지난다. 그러면 이 지대 무너진다 하면서 집값 떨어진다. 지하철 노선이 바닥으로 지나면 그 아파트의 수직 증축 허용 범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여정에서 이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될 수 없고 이게 바로 합의를 요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외에도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간을 걸쳐서 인프라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설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실제 가동되거나 전력이 공급되거나 그것으로 인한 수혜를 입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지금 에너지라는 영역에서 상당한 혼란이 나타날 것인가. 이 책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수요, 그다음 하나는 에너지 공급.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에너지 수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력 수요 폭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이 수준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혼란이 될 수 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페이지에서 그 혼란이 지속될 만한 이유를 하나 에너지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려 볼게요. 에너지 충전소 인프라는 전기차 선택의 결정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이 돼요. 캐즘 현상이 있지만 전기차 보급이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에요. 보급되는 그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뿐이지 수출은 계속돼요. 그래서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기차 수출이 줄어든다거나 혹은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전기차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전소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산업 지도 물론 이 책에서도 업황 지도를 좀 보시면 더 명확해지시겠지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겠네. 여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더 많이 보급되겠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충전 인프라를 설치는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증가한 전량량과 이를 공급할 전력망이 있어야 한다. 전력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망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걸 강조했죠. 그 밖에도 전기차 외에도 우리는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AI 하면 AI가 너무나
빨리 확대 보급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AI 때문이에요. 유튜브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법한 그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부분 읽어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하반부입니다. AI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해 배후에서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으로 불리는 학습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AI 기업,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 경쟁이 데이터 센터 확충이라는 경쟁인 거예요. 그러면 세계 각국은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이런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확충의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경쟁을 격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밸류 체인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요구되는 게 또 전력이고요. 그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 사업인 거죠. 그 국가 사업을 수주를 받아서 하는 기업들이 전력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전력량,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전력망을 요구한다.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전력량이 수요가 야기된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제가 25년 상장 기업의 업종 지도라는 책에서 지금 북리뷰를 하면서 주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 그 근거가 에너지 수요 측면인 거예요. 에너지 공급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규 전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적시에 공급할 전력망이 확충되지 못한 것이 둘째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부족, 앞에는 수요 과잉을 말씀드렸는데 공급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지금 당장 화석 연료 발전이나 혹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충분히 그 공급량을 대체할 만큼의 공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줄였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늘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온전히 대체를 못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자연에 기반하니까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어요. 쉽게 말해서 태양광의 경우 한겨울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이 확실히 줄고요. 눈이 덮여요. 그러면 당연히 발전이 급감합니다. 또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의 제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주로 어디다 설치해요? 시외에 설치합니다. 근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예요? 도시예요. 그러면 시외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도심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전력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력망이 쉽게 깔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 강조해 드렸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와 기업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을 새롭게 확충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 설비는 만들어졌지만 연결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는 전력 설비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와 전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그 예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이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공급이 될지 몰라도 수도권이나 그 밖에 5대 광역시로 보급하는 데는 전력망을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력으로 전망했던 신재생 에너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줄여온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이고 특히 독일은 도입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80%를 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러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LNG를 완전히 대체시켰거든요. 독일의 사례입니다. 지금 독일이 굉장히 힘들죠.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올해 2024년 독일의 성장률이 0.0%. 그리고 25년 성장률도 0.6%. 현재 독일 경제에 대한 IMF의 전망치가 이렇게 어둡습니다. 물론 이 에너지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겠지만 에너지 문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이 유럽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거죠. 그럼 전기 요금이 비싸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없죠. 중국은 과잉 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오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전력 요금도 비싸고 그것으로 인해 각종 요금들, 각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열이 되니까 독일 폭스바겐 사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43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태양광 발전은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발전량이 현재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량보다 많다.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현재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량,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발전량보다 연결되지 못해서 그냥 생산하고 없어져 버린, 소멸돼 버리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전력망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 과제가 뭘까요? 전력망을 까는 과제인 거죠. 이 에너지 수요 공급에 거대한 문제, 엄청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나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완성된 발전 설비와 소비처를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일, 이게 핵심적인 방안이죠. 근데 이 책이 업황 지도, 업종 지도니까 264페이지를 예로 보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업종인 거예요. 264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 업종인데 보시면 267페이지에서 전력 개통도가 있어요. 발전이 있죠. 화력, LNG,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력. 그럼 발전된 전력을 어떻게 합니까?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전력 자회사가 있고 또 SKENS가 있고. 그러면 발전 정비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한전 KPS가 대표적이죠. 일진파워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발전한 전력을 누가 구매해요?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해서 기업이나 가정에게 파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그냥 유통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 전력 개통도를 봤을 때 어디에서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268페이지를 좀 열어보시면 국내 발전 용량을 보세요. 그리고 국내 발전량을 보세요. 원자력과 유연탄. 근데 신재생과 수력 이런 영역은 아직도 낮죠.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럼 이들의 발전량이 그밖에 다 유연탄 영역, 원자력 영역을 만약에 대체해 나가기 위한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망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272페이지의 그림을 보십시오. 발전소, 전력 변압기, 변전소, 배전 변압기, 소비처까지 연결되고 송전과 배전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전력망인 거예요. 그럼 이런 전력망 구성도를 봤을 때 274페이지에서 한국 전선 길이를 보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이 전선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수요 공급에
이 미스매치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 전체 기업의 업황 지도를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 영역의 섹터, 전기 영역의 섹터, 그리고 가스 영역의 섹터. 그 전기 영역의 섹터 중에서 소분류를 나눈다면 기자재, 송수배전, 저장장치, 유틸리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송수배전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또 기자재 영역에서도 전선, 소분류로 보면 대한전선, 그밖에 여러 기업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거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에너지 수급의 차질을 갖게 만드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여정에서 전력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 산업의 전체 밸류 체인이라든가 업황 지도를 보시면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에너지 변화가 있네, 큰 패러다임 변화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할까, 어디가 유망할까를 들여다보는데 이 보물지도처럼 업황지도를 들여다보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스스로 분석해서 알고 투자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대주제 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의 그 격돌이 대만 해협에서 가시적으로 군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할 것이고 나토에서도 탈퇴할 것입니다. 물론 러우 전쟁을 종식시킬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군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비 지원을 끊으면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비 지원을 더 할 것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세계 방위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또 군사적 영향력을 가장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고 또 나토에서 탈퇴하면 나토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이 왜 우리가 군비 지원을 더 해야 되는가? 물론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밖에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절대 땅을 내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의 판단은 이 국방력과 방위 산업의 사이즈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끊으면 나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어렵고, 조금이라도 미국이 러시아와 친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 이 유러피언 국가들이 나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비 지원을 멈추고 나토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그밖에 나토 회원국들, 유러피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방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미국이 러시아와 친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유러피언 몇몇 국가들은 특히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대치하는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저는 전비 지원을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방식대로 전쟁이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러우 전쟁이 멈추면 정말 전쟁은 멈출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사적 긴장감은 더 고조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토에 미국이 있는 나토와 미국이 없는 나토는 달라요.
그럼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순간 나토 회원국들은 스스로 자주 국방 능력을 더 갖춰 나가야 되고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전쟁이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로피언 국가들은 스스로 국방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더 가져갈 겁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우 전쟁을 지속함에 따라서 국방 장비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러우 전쟁을 멈추는 것이 군사적 긴장감을 세계 경제에 더 많이 가져다 주고 그럼 세계 주요국들이 국방 예산을 더 올려잡을 수 있고 그럼 미국은 이미 세계 시장의 방위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국가로서 당연히 더 많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있는 전술을 꾀하고 있다. 그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더군다나 이 전쟁의 방식은 러시아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러시아가 내 편으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동생이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같이 딸려오는 거죠. 그럼 비로소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을 소위 때리기 위해서는 대만 해협에서 상당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세워놓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들여다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난 약 30년 동안 2020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이 탈냉전 시대 이때가 특이했던 것이에요. 이 세계 경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과 함께한 역사예요. 전쟁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이 전쟁이 없었던 특이한 시대였고 그 지난 3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의견은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편이 낫겠다. 다만 2020년, 21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기간에서 갑자기 전쟁이라는 숙제가 등장하니까 세계 각국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국방비를 올려잡는 근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총을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사는 건 누구예요? 한마디로 정부입니다.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으면 그 방위비 예산을 200여 개 나라의 예산을 합하면 그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예요. 근데 이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는 만큼 국방 산업, 이 방위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어서 2025 상장 기업 업종 지도라는 책을 북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저의 독서 감상문이죠. 이 책에서도 62페이지에 글로벌리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다. 글로벌 방위비 지출을 늘려나간다는 얘기는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그만큼 급격하게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에는 탈냉전 시대, 세계화의 시대였어요. 63페이지를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게 저물고 식냉전 시대, 탈세계화의 시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각국은 자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관세 장벽을 올려 세우고 트럼프 시대는 더 심각할 것이죠.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탈세계화가 진전되니까 세계 각국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게 결국 방위 산업의 사이즈로 전개된다. 63페이지 중반부에 읽어드리면 22년 한국 방위 산업 기업의 수출 수주액이 1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24%나 증가했다. 수출 순위 10위인 무선통신기기를 넘어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한국 방위 산업 수출 수주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물론 22년이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성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출이었을 수 있습니다. 폴짝 뛰었죠. 23년, 24년은 그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4년에도 약 200억 달러 수출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방산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국가 안보가 최상위 과제가 되고 64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한국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저도 방위사업청 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이 거래처가 잘 안 바뀌는 산업입니다. 거래처가 한번 정해지면 거래처를 정하는 과정도 당연히 안보 동맹국, 방위산업 정치적 동맹국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장기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를 통해서 무기 수출을 단행하고 그리고 그밖에 다른 유러피언 국가들로 수출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출을 유지할 수 있겠다. 동남아시아를 좀 볼게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결투지만 지금은 동남아시아가 미중 전쟁의 대리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 예산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당연히 동남아 각국은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친중 성향이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무기를 도입할 양상이 딱 갈라지죠. 64페이지의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는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국가로는 수출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으로는 수출 기회가 더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동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데 65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63.8%의 중동으로부터의 방위 산업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향하고 있죠. 한국도 15.6%나 차지하면서 급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비중은 줄어들고 있죠. 특히 22년의 중동 전쟁 다시 할게요. 특히 최근 중동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이 확산됨에 따라서 상당히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중동 국가들은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방위 수주액, 방위 산업 수주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볼 때 한국의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있을까 궁금하시단 말이죠. 첫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으로 보면 A 플러스는 아니에요. A0 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A0 등급치고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안에 방위 산업의 사이즈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술적으로 열등한 방산을 수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싼 무기를 수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회가 상당히 많다. 둘째, 실전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 국산화를 이미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2000년대부터 우리는 무기를 드디어 수출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겨요. 고정비는 유사한데 변동비만 늘어나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국가 전략 산업으로 또 지정을 했어요. 최근에 방위 산업이 2020년대 들어서 대규모 수출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아까 무선통신기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을 15대를 이렇게 나열하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200개 중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근데 무선통신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인데 22년에 우리 방산 수출이 그 스마트폰 수출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게 된 거라고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66페이지에서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면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이 자국 국방력에 힘쓰는 동안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영푸독 이런 나라들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공백 부분 이들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 수출 공백이 생기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한국은 2020년부터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에 16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력 개선비에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수출도 수출이지만 방산 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67페이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특히 36.8%나 차지하면서 전체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방산 기업의 현황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16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책이 이 업종지도 책이니까요. 이 165페이지부터 쭉 165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방위 산업이 나홀로 존재하는 이제 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기계 산업 안에 들어가요. 기계 산업 안에 건설용 기계라는 섹터가 있고 산업용 기계 그리고 방위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부품 기계 이렇게 기계라는 영역에 총 5가지의 섹터가 있고요. 5가지 섹터 중에 하나가 방위 산업입니다. 그 방위 산업 안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절대적인 그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36.8%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시트랙 아이, 뭐 그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소위 방위력 개선비 아까 보여드렸던 방위력 개선비가 16조에 달하죠.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이 24년 매출액이 7조 5천억 원에 달하니까 거의 방위력 개선비의 절반 정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입니다. 상당하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베스트셀러가 K9이거든요. 그밖에 다연장 로켓이나 장갑차 이런 수출이 굉장히 많고요. 6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헬기 수출의 대표격이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궁이 베스트셀러. 이런 각 산업별 업황의 주요 기업들의 행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이 좀 경제 공부하시고 매크로 경제 보시고 큰 메가 트렌드와 함께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기업에게 기회가 있을지를 탑다운하는 방식으로 들여다보시기에 적절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한화기업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의 계열사 지분 구조를 보면 6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33.95%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6.73%의 한화 시스템을 한화 오션의 23.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괜찮다라고 하면 뭐 한화그룹, 한화홀딩스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밸류체인 상에서 한화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지 한화 오션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밖에 방선 기업들을 나열하고 여러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2-7 69페이지 표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부분에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소위 베스트셀러 어떤 방위 산업 무기를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전체 매크로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또 레벨 다운해서 어떤 특정 기업, 업종이나 섹터나 기업까지 레벨 다운해서 여러분이 접근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에는 더 대만 해협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설사 전반적으로 주가가 요동치거나 변동성이 크거나 하향 안정화되더라도 어떤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더 높은 실적을 낼 것인가라는 것을 들여다볼 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주로 메가 트렌드나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25년 상장 기업 업종 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전체 그 트렌드와 함께 어떤 업황,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 내가 바텀 탑다운으로 내려가서 바텀까지 내려가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본서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하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25개 업종을 세분화한 섹터를 제시하고 있고 총 섹터 89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별 소분류 산업이 있고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리고 이상 오늘 2025 상장기업 업종지도라는 책과 함께 북리뷰 저의 독서 감상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